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우진입니다. 오늘은요, 혐오정치 정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는 신간을 발행한 우리 저자입니다. 오봉석 대표님 오늘 모시고 말씀드렸던 혐오정치 정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과 관련돼서 한번 책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표님이기도 하지만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제목만 보면 너무 궁금해요. 혐오정치 정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인데 이렇게 이 책을 이번에 출판하게 된 동기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이번 책을 제가 준비한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6년 전에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저에겐 엄청난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이게 뭐지?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이번 책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보니까 2024년에도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좀 어떻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원 제목은 민주화 이후 진보의 담론. 그게 원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년에 냈었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내란을 겪으면서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리고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내용을 많이 좀 손을 봐서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혐오 정치 정말 이 부분부터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한국 사회 혐오 정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혐오 정치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담론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궤적을 좀 담아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우리 한국 정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김대중 정부까지 지금 우리가 흔히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집권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민주당 정부가 첫 시작했던 김대중 이후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교류 협력이 되면서 맞습니다. 더 이상 반공, 반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그들이 판단한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온 게 이른바 혐오 정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주의를 정치에 이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극적인 사태가 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가장 이 혐오 정치의 정점에 이르렀고 조국부터 시작해서 한명숙, 박원순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김남국에 이르기까지 유독 민주당 정치인, 주요 정치인들을 타겟팅한 혐오주의를 통해서 이른바 한국의 극우, 보수, 현재는 파시즘화 되어 있는 정치 세력이 본인들의 정치를 연장할 수 있었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서 과거에는 반공, 반북 이 부분을 중심 타겟했다면 최근에는 이게 좌표가 이동해서 혐중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또 혐중에 대한 관련된 또 일단은 분석도 또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 한국 보수 정당의 종말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보수 정당의 종말 요즘에 워낙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갔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까? 이번 특히 내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남동 사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정도 수준에까지 반헌법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 전문 제1장 총강에 보면 정당에 대한 규정 제4항에서는요. 이러한 반헌법적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현재의 국민의힘은 반헌법 정당인 것이 저는 명백해 보인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해산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 유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냐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 보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몰락한 것,
괴멸한 것만은 네. 분명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 보수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정치 혐오주의다라는 네. 또 지적도 좀 남겨주셨는데 이 정치 혐오주의를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아, 논쟁적인가요? 네, 실내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 책이 이미 실렸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1단계는 저는 21대 국회까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1단계, 혐오주의 1단계는 21대까지였다. 적어도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이 1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단계는 이 정치 혐오주의를 검찰, 언론, 그리고 진보가 셋이 삼각 메커니즘을 이루었다. 조국 사태가 가장 비근한 예인데 검찰이 소스를 언론에 넘기면 언론이 단독 보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국 사모펀드 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진보 정당, 진보 지식인, 진보 언론으로 알고 있었던 이른바 진보 세력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검언 유착을 희석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는 검찰, 언론, 진보 삼각 메커니즘이 적어도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까지 정치 혐오주의의 1단계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논란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핫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번 나오게 되면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언론과 특히 진보, 네. 진보 정당, 진보 세력을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 뭐 자칭 진보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논쟁적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2단계는 좀 2단계 분명합니다. 2단계는 윤석열 정권 탄생과 22대 국회가 오면서 정치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는데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임을 자처했었던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의 야당은 이른바 민주당과 함께 연대 연합을 모색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지형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보았을 때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더 이상 1단계와 같은 정치 혐오가 통하지 않는다. 네, 더욱더 노골적이고 특히 윤석열이 그것을 많이 불어 넣었기 때문에 노골적인 정치 혐오를 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극우 기독교, 극우 유튜브 네, 이 3자 메커니즘에 의해서 현재까지 정치 혐오를 그들이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1단계에서 특히 이제 진보 정당 이쪽이 특히 뭐 정의당이 일단 원외가 되면서 그 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극우 기독교, 극우 유튜버들이 새로운 혐오의 세력이 됐다. 왜냐하면 공격할 이게 지금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좀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긴 부분은 아니더라도 2000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돼서 특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 혐오 정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날카롭게 좀 분석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챕터입니다. 이재명 시대의 탄생입니다. 이거 좀 너무 너골적이지 않으세요? 이제 장미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정말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심정당 노선이라는 부분들의 네. 챕터가 있어요. 네. 근데 중심정당 노선, 중심정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일반적이고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뭔가 중심정당 하면 그래요. 우리도 이제 좀 중심정당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긴 하는데요. 이 지금 중심정당 노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이것도 논쟁적입니까? 네. 이게 단어는 되게 쉬운 단어인데요. 네. 이 중심정당 노선이 품고 있는 뜻은요, 상당히 논쟁적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제 정치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학에서 정당을 어떻게 보는지 웬만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학 공부하신 분들 조금 아시는 분인데 박상훈 박사라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어느 날 이분이
중심 정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착안해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이 노선을 펼치게 된 거고, 노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아직 사회적 공론화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당 정치는 최소 두 개 정당, 복수의 정당이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서 국가를 집권하고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수를 담당했었던 국민의힘 계열이 완전 극우 파시즘화되면서 사실상 보수 정당이 괴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의 한국은,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중심 정당이 있고, 여기 중심 정당에 옛날 그 자민련과 같은 그러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있고, 그게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심 정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논쟁적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논쟁적일 것 같고요. 제가 이 지금 중심정당 노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떠올랐던 게 일본의 자민련이에요. 물론 일본 자민련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보수입니다만 여기가 사실 중심정당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공명당사부터 있고 왼쪽으로는 공산당까지 쫙 있습니다. 민주당도 있고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입당 원서를 낸 그 당원의 수가 한 대략 512만 명이라고 합니다. 512만 명이요? 512만 명. 이거는 지금 현재 당원 한 200만 정도 되는데 한 번이라도 당원 가입 원서를 쓴 이게 누적인 거죠. 지난 역사 속에. 야,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뭐 10%는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내본 적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카톨릭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약 9%에서 조금 한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당원 수가 대한민국의 카톨릭 인구와 비슷하다고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당비를 낸 당원,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 대략 25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250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는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정당의 당원 수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까? 네. OECD를 넘어서면 전 세계에서 인도, 중국 정도의 어마어마한 10억이 넘는 인구 대국의 정당을 빼고서는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수가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의 그 유명한 정당들, 무슨 노동당인건 무슨 뭐 여러 정당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들도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 자체가 어렵고요. 끝으로 권리당원, 자신의 이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숫자만 해도 대략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20만 명이면 수원 특례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 이전의 민주당하고는 첫 번째, 양적으로 전혀 다른 정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급변했구나. 여기서 제가 중심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그러면 중심정당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류정당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언어적 표현의 차이인가요?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상훈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이제 중심정당이 중요하다는 워딩을 제가 듣고 여기에 착안해서 이번 책에 그 내용을 제가 녹여낸 것이고요. 뭐 제가 뭐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심정당 노선에 대해서 좀 많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함께 토론해서 이 노선을 조금 더 풍부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우리 오봉석 우리 작가님, 저자께서 이 지금 중심정당 노선에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역대 누적 당원수, 그 다음에 당비를 내는 당원수, 권리당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류 정치, 거대 양당은 소위 말해서 제왕적 총재 시절 해서
예를 들어 공천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가 있지 당원들이 투표하고 했던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거의 원조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했긴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상 당원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당원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중심정당 노선이 사뭇 좀 더 다른 좀 탄력과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좀 전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중심정당 왜 굳이 민주당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이 데이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지금의 말씀하셨던 제왕적 권력 이런 거가 이재명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당원수가 가장 급증한 시기가 언제냐면 2022년 대선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 네. 이때 거의 2배 가까이 폭증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권력의 속성은 권력의 승자 주변에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권력의 패자는 다 떠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선거 저희가 많이 경험해봤죠. 저도 패배봐서 아는데요. 사무실에 안 남아요. 안 나오고 저 혼자 사무실 치우고 그랬던 기억이 저 떠오르는데 2022년 대선 매우 특이한 대선이었어요. 이재명이 패배했거든요. 패배했는데 당원 수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250만 민주당을 만든 게 바로 2020년 대선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실제 그것을 당 운영에 녹여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님 이름이 이제 언급됐으니까 사실 지금 이 제목 중에 한 축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대의 탄생 부분이에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 이재명 시대의 탄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대의 탄생이라고 딱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목도 만들었고 이 지금 챕터를 보면 이재명 시대의 탐구, 이재명 시대의 진보 담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서서 2019년 조국 사태를 제가 보면서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제가 직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탐구했던 게 뭐냐면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제가 직감했고 그러면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진보의 담론은 무엇인가 제가 고민했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키워드로 한 게 이재명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7, 80년대 산업화 그다음에 그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제 조국 사태 끝났고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 이재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상 키워드로 이제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개인 이재명 뭐 60 몇 년생의 뭐 성남에서 성장해서 이재명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 한국 사회의 가장 상징적 키워드가 이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전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딥시크, 젤렌스키, 트럼프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막스를 기반으로 했었던 좌우를 구분하는 스펙트럼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도저히 분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판단이었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는 변화와 혁신이 상징인데 그것을 가장 상징하는 게 바로 저는 키워드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혐오 정치 정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 제목만으로도 너무 흥미진진한 데다가 앞서 정말 몇 가지 쟁점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지금 아젠다를 던지셨어요. 지금 뭐 중심정당 노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부분 특히 뭐 혐오주의 1단계에서 검찰 언론 진보 뭐 이런 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해요.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책 어떻게 구매해야 돼요? 뭐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자막이 나갑니다. 자막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좀 책 사주십시오. 안 읽어도 됩니다. 사주십시오 일단은. 그건 제 워딩입니다. 우리
저자 입장에서는 책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나눴던 얘기 중에서 논쟁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미 대상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런 논쟁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부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고요. 지금 밑에 자막 꼭 확인해 주시고요. 혐오 정치 종말 이재명 시대 탄생의 저자 우리 오봉석 대표님, 오봉석 작가님 총괄적으로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6년에 걸친 탐구의 결론을 이 책에 녹여냈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니까 저랑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이미 누구보다 가장 숙지한 게 이재명 본인이었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만큼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6년간의 탐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혐오 정치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궤적을 살펴본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책 구입해 주십시오. 밑에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오늘 너무 짧게 좀 대담을 나눴기 때문에 관련된 몇 가지 주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두 차례 정도 얘기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혐오 정치의 종말 이재명 시대의 탄생의 저자인 오봉석 대표님과 이 출판을 앞두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